여러분 안녕.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나 대견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들 정치 교재 앞에 잘 펴놓고 있나요? 교재 없이 그냥 귀로만 들으려고 한 학생들은 잠시 지금 영상을 멈추고 교재를 가져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종이나 공책을 펴주세요. 폈어요? 펴주세요, 여러분. 종이나 공책.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그 종이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그 공부한 학습 종이를 제출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지난 시간까지 민주정치가 무엇이고 민주정치라고 불리기 위한 4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보드게임도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공부했는데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첫째, 4가지 있었죠. 말해볼게요. 시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좋아요. 국민주권, 국민자치, 권력분립, 입헌주의였습니다. 혹시 기억 잘 안 나는 원석이는 강의를 잠시 멈추고 교재를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두둥. 네,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러한 민주정치가 있었을까요? 제일 처음 민주정치를 시작한 곳은 어디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민주정치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열공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뭐죠, 여러분? 이 두 사진. 네, 이거는 바로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민주정치의 시작이 그리스 아테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역사적으로 약 2500년 전에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아테네가 어떤 지역인지 어떤 도시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일단 그리스를 쳐볼게요. 그리스가 어디에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짠, 여기 보이죠? 이곳이 그리스인데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다시피 옛날 그리스에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 즉 폴리스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아테네라는 폴리스에서 민주정치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아테네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아테네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쭉쭉쭉 가봅니다. 네, 아테네. 자, 조금 멀리서 볼까요? 자, 아테네가 이곳에 위치한 도시국가였는데 보다시피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산인데 자, 아테네는 이렇게 산에 둘러싸인 지형이어서 외부와 교류가 쉽지 않았고 좀 작은 영토가 좁았고 인구가 적은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민주정치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PPT로 돌아가 보면 자, 이거는 5세기,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가 이랬을 거라고 이제 나름 복원해서 그려본 모습인데 이런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같이 볼게요. 자, 이런 지리적 특징을 가진 아테네에서 이루어진 민주정치는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민회에 참여해서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했다고 그래요. 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아테네 사회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전쟁 문제라든지 우리 그 도시국가에서 세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했다 그래요. 이러한 특징을 바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정치 기본 원리 할 때 배웠던 개념이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문제를 직접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자,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아테네는 굉장히 좁은 영토를 가진 도시국가였어요. 영토가 좁고 인구도 적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러했던 아테네 민주주의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이런 아테네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민주정치가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자치 원리에 충실했다는 점도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의미가 있음에도 아테네 민주정치가 갖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민의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성인 중에서 남자만 시민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런 성인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남자가 아닌 여성이나 노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정치에 참여시켜주지 않았답니다. 즉, 성인 남성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조건이 까다롭고 시민이라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의미에서 바로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한답니다.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쭉 이어졌을까요? 아니요. 민주정치는 역사 속에서 잠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오랫동안 왕이나 교황이 다스리는 그런 방식의 정치가 이루어졌어요. 민주정치가 아니라 왕이나 그런 권력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서서히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성장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수가 모인 사회에서 한 사람 또는 소수가 권력을 가지고 그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되죠.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시민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민혁명의 어떤 바탕이 되는 생각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영향을 주었던 생각이 바로 천부인권사상과 사회계약설입니다. 천부인권사상이란 모든 인간에게는 하늘이 준 권리가 있다. 왕이건 귀족이건 농사꾼이건 노예이건 모든 인간에게는 하늘에서 받은 권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사회계약설은 국가라는 거는 왕이 만든 게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서로 계약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이 준 권리가 있고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시민혁명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혁명을 소개할게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입니다. 자, 영국의 명예혁명은 17세기에 일어났는데 국왕이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에 의회가 그 왕권을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명예혁명 이후에 왕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됐다고요? 의회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은 원래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18세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게 됐죠. 독립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미국은 민주공화국이었어요. 즉 왕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역사적으로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거죠. 자,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는데 시기적으로 보세요.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네, 미국의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그런 시민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소수의 귀족이랑 성직자, 왕에게 대항하면서 시민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입니다. 자, 이 세 혁명의 공통점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문서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각 혁명과 관련된 문서들을 볼게요. 자, 이 세 개의 문서가 보이나요? 자, 첫 번째 문서는 권리장전이요. 영국 명예혁명 때 만들어진 문서고요. 두 번째 거는 미국 독립혁명 때 만들어진 독립선언서이고 마지막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 때 만들어진 인권선언문인데 이 세 개의 문서의 공통점은 바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민혁명을 거쳐서 근대 민주정치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렇게 등장한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간접민주정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접민주정치가 뭐였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대 민주정치는 이렇게 대표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리 처음에도 되짚어봤는데 국민주권, 국민자치, 권력분리, 입헌주의. 이 원리들이 이 근대 민주정치 시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어때요? 이 시기를 거쳐서 비로소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치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근대 민주정치 역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여전히 그 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국가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시민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노동자 또는 농민에게는 그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제한되었답니다. 고대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시민을 제한하는 그런 시민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제한적 민주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여전히 여성이나 돈 없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나요? 아니죠. 오늘날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여성도 경제적 상태와 상관이 없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민주정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통선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통선거가 정착되기까지는 매우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자, 시민혁명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그런 정치 참여의 자유가 생겼는데 여전히 여성이나 노동자, 흑인들은 선거권을 얻지 못했어요. 선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 노력의 과정이 바로 참정권 확대 운동입니다. 즉 참정권을 우리 여자에게도 또 노동자에게도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참정권 확대 운동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인데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고 이제 아래 사진을 보세요. 뭐죠? 여성들이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흑인들도 참정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오랜 시간 그렇게 투쟁을 해서 참정권을 얻어냈어요. 자, 이런 노력 덕분에 오늘날의 민주정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날의 민주정치가 있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봤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고대 아테네에서 처음 민주정치가 시작됐어요. 아테네 민주정치는 근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민주정치였고 그런데 그 시민의 범위가 성인 남성으로만 제한되었다는 의미에서 제한적 민주정치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게 이제 중세시대를 지나서 시민혁명이 발생하면서 근대 민주정치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은 대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간접 민주정치이고 여전히 여성이나 노동자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제한적 민주정치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정권 확대해달라는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보통선거가 보장되는 현대 민주정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학습 종이에 잘 적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교실에서 만나요.